소개받은 유현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볼 문제는 자치분권에 대한 뭐 행정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면 민주주의는 본래 분권화된 정치를 지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분권화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결국 이제 자치분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그 고민 또는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뭐 바로 들어가서 근대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가 애초에 분권이라고 하는 정신의 기초에서 확립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권력 분립의 정신이죠.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왜 중고등학교 때도 정치 경제에 관한 수업을 하면 상권 분립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상권 분립이란 말은 실상 프랑스의 몽테스키오에 의해서 확립됐지만 권력 분립의 정신은 영국의 존 로크로부터 시작하죠. 다만 이때는 상권 분립이 아니라 이제 이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민주주의의 권력 분립의 정신입니다. 권력 분립뿐만 아니라 오늘날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주요 운영 원리,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그리고 민주주의의 법의 근간이 되는 대부분의 원리들을 구축한 철학자가 바로 영국의 존 로크죠. 존 로크가 살던 시대는 영국에 이제 명예혁명이 이루어지고 그러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려져 있다시피 영국은 12세기에 대헌장이 공표된 이후 권리청원, 권리장전, 청교도혁명, 명예혁명을 끝으로 근대 자유민주주의 형식이 마무리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서구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어떤 민주주의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건은 영국의 모델이 있고 또 프랑스 대혁명으로 상징되는 그런 사건이 있지요. 로크가 제시한 민주주의 운영 원리 다 여러분 들어보신 거죠? 대의제. 우리가 이제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그 국민의 의사를 대신 정치 활동에 반영할 정치를 취하는 것, 그 간접민주제 형식으로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로크가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다수결의 원리, 저건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원리입니다. 이 다수결의 원리는 비단 정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다수결의 원리는 확고히 자리 잡은 의사결정의 원리죠. 그래서 몇 사람들이 이렇게 동호회에서 모여도 뭐 어떤 거 결정할 때 의견이 분분하면 야 그냥 다수결로 해! 뭐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수결만큼 우리 몸에 체화된 민주주의 원리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권력 분립으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이 모든 것들을 로크가 구체화시킵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의 정신은 의도가 뭐냐? 국가에 의한 과도한 권력 행사. 아까 자료화면 앞에 기다리시면서 보신 것 중에 독점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렸었죠. 그러면서 경제 독점뿐만 아니라 정치 독점이 문제라는 취지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홍보 화면이었는데 이게 바로 국가에 의한 과도한 권력 행사가 무엇 때문에 벌어지냐? 국가의 권력 독점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이 과도하게 독점되면 그 힘이 넘쳐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로크는 본 것이죠. 로크가 이러한 원리를 피게 된 배경, 우리가 로크가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철학적으로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느냐? 기본적으로 로크는 국가라고 하는 사회 또는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흔히 말하는 사회계약론이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회계약론이란 동양의 국가기원과 달리 서양에서는 개인들 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국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체라고 보는 겁니다. 동양에선 국가 그러면 나라라고 하는 집이죠. 그러니까 가족이 형성되는 원리나 국가가 형성되는 원리나 특별히 이론적 차이를 보이는 어떤 사고가 동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그 정치 구조에서는 뭐 흔히 군사부 일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족의 개인 윤리의 연장이 사회 윤리고
가족관계의 연장이 국가고 뭐 이런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보는데 반해서 서구는 플라톤 이래로 국가는 개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계약적 관계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관점이 유지됐는데 그것이 근대적 개념으로 구체화된 게 홉스, 로크, 루소로 이어지는 이런 정치 사상가들에 의해서 사회개혁론이 공고화됩니다. 사회계약 이전에는 자연상태라고 흔히 말하는데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연상태니까 어떤 위계관계나 이런 거 없이 자연적으로 태어난 인간은 모두 평등한 존재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생명, 자유, 재산이라고 하는 기본권이 주어져 있는데 자연상태에서는 그걸 안정적으로 보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서로 계약을 맺어서 룰을 만들어서 생명, 자유, 재산이 보호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틀을 만든 것이 국가다. 이게 바로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왜 생겨났냐? 생명, 자유,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걸 못하면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국가가 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특정한 권력기관이 권력을 독점하면 그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이런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를 내세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이 권력 분립론은 오늘날 같은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상권 분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크를 비롯한 근대 자유민주주의 사상가들의 공통된 사상은 주권 재민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에서 그러면 국민의 권리와 가장 연결된 부서는 어디냐? 입법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도 가장 우위에 근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로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권의 원천은 국민에게 있으며 그 바로 아래에 입법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요소를 배제하고 제도적 기구로서 권력기구로서만 얘기한다면 입법부가 가장 근본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날 종종 그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를 바꾸면서 내각제니 뭐 이런 이원 집정부제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원래로 따지면 내각, 입법부의 역할이 좀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인 또 그리고 주요한 명분입니다. 그 명분을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물론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 아니라 제왕처럼 대통령 짓을 하는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대통령제를 취하건 의원내각제를 취하건 국가의 행정적인 최종 결정은 행정부의 그 수장이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기본적인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한 국민적 압력은 의회를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된다. 이게 사실은 이제 로크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권 아래 집행권과 연화권을 묶는 이 집행권과 연화권을 합쳐서 오늘날은 행정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행정부는 사법부하고 로크가 생각한 저 행정권 안에는 사법부하고 행정권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권 분립이라는 것은 입법부하고 그렇게 행정부만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권 분립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로크의 사유에는 국가 권력조차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구상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크는 심지어 아까 민주주의 운영 원리 중에 명백하게 저항권,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헌법에도 일정 정도 국가로부터 개인이 인권을 침해당하면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죠.
그래서 국가가 국민에 대한 도리를 하지 못하면 국민은 국가를 향해서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는 그 주인에게 할 도리를 다 못하면 그 국민은 그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자를 바꿔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선거라고 하는 제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의를 하면 자신을 대표할 정치 지도자를 뽑는 과정이죠. 그러나 그 선거는 소극적으로 정의를 하면 기존에 있던 지도자를 평가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누구를 뽑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한편으로 속된 말로 하면 자르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들이 선거를 통해서 부여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권력 분립의 정신을 상권 분립 형태로 제시한 것은 몽테스큐에 아까 말한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스큐입니다. 그래서 몽테스큐는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모든 일을 행하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그러한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권력의 남용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테면 그 권력이라고 하는 건 큰 것은 중앙 권력일 수도 있고 지방의 권력일 수도 있고 각종 정부 기구, 행정부의 기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권리를 위임받은 기관들이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거나 또 권력 사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가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기본권 중에 자유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침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물론 무한정한 자유는 아니고 법이 허용하는 선이어야 되고 또 그래서 권력기관이 권력을 행사할 때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권력들끼리 서로 다른 권력을 견제하도록 혹은 억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부라고 하는 주요 중앙 권력기관들이 서로 견제를 해서 권한이 남용이 되거나 권력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는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상권 분립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권력 분립의 정신을 강조한 로크와 몽테스큐의 이 정치 철학적인 구상은 바로 앞시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기존 제도에 대한 반성의 결과죠. 또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도 기존의 법에 대한 반성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구상은 이전의 정치 체제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전은 어떤 시대냐? 1인 군주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소위 말하는 절대 왕정 시대라고 할 수 있죠. 프랑스의 경우엔 루이 14세로 대표되는 절대 군주가 있었죠.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절대 군주제를 지지하는 정치 사상이 뭐냐면 왕권 신수설이에요. 들어보셨죠? 왕권 신수설? 왕의 권한,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세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종교적 영향이 강하던 유럽에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뭐 대부분의 문명권에서 왕의 절대적 권리를 강화하는 논리로 많이 보편적으로 이용됐던 것이 바로 왕권 신수설입니다. 그 우리의 경우도 신라 시대, 멀리 가면 신라 시대에 2차 돈의 순교 직후 신라가 불교를 국교로 공인했죠. 그 뒤에 신라 왕들의 명칭이 뭐 진흥왕이니 법흥왕이니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뭐냐면 불교식 왕 이름 붙이기예요. 그러니까 왕의 권한은 그때 당시 신은 뭐냐 이제 국교가 불교가 됐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종교적 권위로 현실 정치의 권위까지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강화됩니다. 또 더 고대로 가면 대개 문명권에서 제정일치 시대에 그 소위 말하는 군주의 지위에 있는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정치적 수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하던 그런 시기도 있었죠. 그래서 왕권 신수설은 곧
절대군주의 절대 권력을 인정하는 이론적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권위,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신으로부터 부여 나왔다는 것을, 즉 권리의 원천이 누구로 내려가냐면 그 다음에 천부인권 사상으로 바뀌죠. 즉 그것이 하늘로부터 부여받던 자연적이라고 표현을 하든 간에 권력을 원래 자연적으로 부여받은 존재는 왕이 아니고 누구다? 사람이다라고, 개인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주권 재민의 원리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크와 몽테스큐에 이르는 이런 근대 정치 사상가들은 이 절대 왕정의 폐해가 바로 천부인권을 보장하지 못함을 비판하고 인식하는 그런 과정 위에서 형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로크의 경우는, 로크의 정치 사상은 누구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냐면 절대 왕정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새로운 정치 사상을 제기하는 그 근본적인 동기 중에 하나는 당시 떠오르던 신흥 부르주아 계층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는 의도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중세 시대, 중세 봉건제 시대에는 상공업자 혹은 수공업자에 머물러 있던 계층들이 중상주의를 거치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과 몰락한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부를 축적하게 된 계층들이 소위 말해서 오늘날의 부르주아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중상주의 시대에 어떤 고통을 겪게 되냐면 생산의 중추를 담당하지만 왕실에서 부여하는 막대한 세금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일한 만큼 또는 노력한 만큼의 부를 축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아니라 왕이 가져가는 거죠. 이것을 이러한 그 부르주아지의 이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로크의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로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재산권이죠. 생명, 자유, 재산. 그러니까 생명도 개인의 재산이고 자유도 개인의 재산이에요. 근데 그 재산에 가장 민감한 계층이 바로 부르주아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크의 사상은 당시로서는 부르주아의 이해를 대변하는 아주 진보적인 정치 사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주의의 성패는 처음부터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어떻게 예방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됐느냐, 그 사회 민주주의 정도를 평가할 때 가장 그래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만한 기준이 있다면 바로 그 사회가 권력이 잘 분점되어 있느냐, 잘 나뉘어져 있느냐, 특정 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지 않느냐, 어떠한 특수한 이유를 대더라도요 특정한 권력기관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회는 아직 민주주의가 완성되기에는 아주 먼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강하다든지, 검찰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든지, 또는 사법부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든지, 또 군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다든지, 국가 정보기관의 권한이 강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견제할 수 없다면 그 나라는 아직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러한 권력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고 있고 기본권을 침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도 그 기준을 적용해 보면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러한 그 권력 분립의 사상은요 오늘날은 상권 분립을 넘어서서 오늘날 네 번째 권력이라고 불리는 영역이 있죠. 혹시 뭔지 짐작이 가세요? 네 번째 권력. 언론이라고 하죠. 언론을 네 번째 권력이라고 하죠. 근데 언론이 네 번째 권력인 이유 중에 하나는 언론이 자본과 결합해 있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언론은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성의 속성이 있죠. 시민의 입을 대변하는 공공성의 속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장의 속성이 있어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언론이 언론 기관들이 그것이 신문사든 방송사든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언론의 기능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언론의 이중적 기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신문 지면을 보면요. 요새는 제가 신문을 잘 직접 대조해 놓고 안 봐서 모르겠는데 과거에 보니까 앞 3면, 4면, 4회면 뭐 이런 데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막 비판하고서 서너 면 지나면 부동산 광고로 도배되어 있는 그게 이제 신문의 이중적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죠. 사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하게 만든 주요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동산을 버블을 띄운 언론 의 역할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보도로 그러진 않았지만 광고에 의존해서 사실은 자기는 광고를 전달한다라고만 하지만 사실은 앞에 기사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그 언론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수단이 서로 아주 배리된 방식을 오랫동안 해온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는 철저하게 그 권력이 실질적으로는 어디서부터 나오면 돈으로부터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거대 언론 역시 제4의 권력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에도 이중적인 정서가 배어 있어요. 권력기관이 아니라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해야 될 언론이 권력기관처럼 행사하는 것에 대한 비아냥이 있고, 또 하나는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그만큼 언론이 중요하니까 잘해라 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처음부터 그 민주주의는 분권화라고 하는 것을 내적 원리로 삼아 왔다면 그 분권화가 17세기의 분권화와 18세기의 분권화와 오늘날의 분권화의 지향은 분명히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로크 시대는 이권 분립만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몽테스큐에는 몇십 년 뒤에 몽테스큐에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상권 분립이 돼야 서로 견제를 이룬다. 상권 분립은 가위바위보 원리랑 똑같아요. 그렇죠? 어느 하나 이기고 지구가 없죠. 보자기는 주먹한테는 이기지만 가위한테 지죠. 가위는 보자기한테 이기지만 주먹한테 지죠. 이게 가위바위보가 완벽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결탁을 하면, 그러나 이 둘이 결탁을 하면 또 안 되죠. 이 셋 중에 둘이 결탁을 해도 안 되죠. 그런데 몽테스큐의 시대의 상권 분립을 주장했던 것이 한동안 유지됐다면 오늘날에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도 공적 권력은 아니지만 권력기관의 역할을 한다. 그럼 같이 견제를 하라는 소리고. 그러나 언론도 또 문제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성과 공공성의 이중의 성격 때문에. 그럼 또 그들은 누구로부터 견제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끊임없이 나가다 보면 민주주의는 나눌 수 있는 한 최대한 권력과 권한을 나누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지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력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전달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게 불가능하니까 대의제한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렇게 대의제를 한 게 맞습니다. 대의제라고 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 민주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그랬죠. 그럼 직접 민주주의의 조건은 뭐냐? 직접 민주주의를 했던 사회를 보면 되죠. 그게 어디예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는 인구가 불과 몇만밖에 안 돼요. 영암군 인구는 몇만 정도입니까? 예? 6만이요? 그러면 아테네랑 비슷한 거예요. 아테네.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아테네보다 영암이 더 클 거예요. 그리고 면적도 그럴 겁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시행되기 위해서는요, 우선 국가가 규모가 작아야 돼요. 국가가 규모가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토 면에서도 작아야 돼요. 왜냐? 직접 민주주의라는 건 정치적 권력을 가진 다수의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대표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직접 참여하려면 국토가 넓으면 모여 그러는 동안 무슨 일이 이미 다 벌어졌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가 너무 넓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모두가 정치적 권리를 인정받은 자유시민 모두가 참석해야 되니까 인구수도 적어야 돼요. 어린아이 빼고 여성 빼고 거리 외국인 빼고 노예 빼고 이런 경우죠. 그 다음에 결정할 일이 적어야 돼요. 뭐 일 좀 하려고 그러면 뭐요? 일 좀 하려고 그러면 뭐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어쩌다 모일 때나 기꺼이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지, 허구한 날 씨 뿌리려다 말고 뭐요? 밥 먹으려고 하다가 말고 뭐요? 이 소리가 나오면 안 가죠. 현대사회에서는 그 국가의 규모, 국민의 수, 처리해야 될 업무의 수, 국가적 업무의 수가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간접 민주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이 그 규모는 더 커졌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의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대의제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으로 선택된 거기 때문에 대의제 하에서도 원래 직접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권력을 계속 아래로 내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위임받은 권력을 계속 아래로 내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아래로 내려보낼 수 없는 것들만 중앙이 처리하고.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이승만 정권 시절에 지방자치제에 있다가 없어지고 다시 부활한 지 이제 한 25년 됐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자치분권 또는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품고 있죠. 그러면 우리와 달리 아까 미국 이야기도 말씀하셨지만 자치분권의 모델로서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홍보화면에서는 스위스의 경우가 나왔는데 스위스와 미국의 공통점 또는 독일 이런 나라의 공통점은 연방제라고 하는 걸 취해요. 스위스는 그 좁은 나라에서도 연방제를 취해요. 그 연방제가 뭐냐면 분권화의 제도적 확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미국이라는 국가가 생기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권력 분립의 목표가, 이제 권력 분립의 취지가 지방자치와 연관된 문제임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론적 근거는 바로 프랑스의 정치 사상가 알렉시스 드 토크빌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의 귀족 가문 출신의 정치인인데 공화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어떤 모순이 있냐면 귀족 가문이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해서 구체제의 질서에서 득을 본 사람이죠. 그런데 공화제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 이후 추구한 국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귀족으로 태어났지만 성장하고 자신의 정치적 사상으로 받아들인 건 민주주의자로 바뀐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기에 프랑스가 공화제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데 문제는 그 와중에 너무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유럽 또는 그 구대륙이라고 불리는 유럽의 장점들이 너무 빨리 사라져버리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혁명 이후에 프랑스가 안정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가 미국을 방문하게 돼요. 그것은 그 목적은 원래 미국의 교정행정, 즉 교도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견학하기 위해서 9개월간 미국에 체류를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미국의 정치 제도를 보고 느낀 점을 쓴 책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입니다. 그가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살펴봤는지를 간략하게 보죠. 잠깐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고대 최초의 정치 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정치 철학은 국가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잘 나타나는데 여기서 플라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즉 민주주의의 민주정은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중의 영합하는 정치로 변질되기 쉬우며 다수의 어리석은 대중의 욕망에 의해 지배되는 정치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주 질 낮은 정치 형태로 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생각하는 철인 군주론은 뭐냐면 군주가 지배하는 정치 형태가 바람직한데 어떤 군주여야 되느냐? 스스로 철학을 한 철학자이거나 철학을 배운 사람이 군주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기 철학자라는 의미는 철학은 뭐 필로소피라는 의미는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군주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을 지혜라고 보았기 때문에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군주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데 이 군주제에서 타락한 형태가 귀족정이고 귀족정에서 더 타락한 형태가 금권정. 그러니까 돈으로 정치가 지배되는 정치. 그보다 더 타락한 형태가 민주정이라고 하고 민주정 다음으로 타락한 게 참주정, 즉 독재정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민주주의를 불편하게 생각한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요새도 포퓰리즘 논쟁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환호하고 지지를 보내는 정책을 결정하면 반대 정적들은 뭐라 그래? 포퓰리즘 정치 그만둬라. 그거는 여야 할 것 없이 꼭 대치 국면에 그렇게 나오죠. 자기가 유리한 여론조사는 그 국민을 위한 정치고 자기에게 불리한 여론조사를 따르는 상대편에 대해서는 포퓰리즘 정치한다 그러고 여야 불문하고 몇십 년 동안 똑같은 레퍼토리로 싸웁니다. 플라톤은 그럴 것 없이 모두 다 하여튼 늘 포퓰리즘 정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중들에게 권력을 주면 대중들은 전부 다 자기 욕심만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대중의 뜻이 달라지면 정책의 연속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사실은 토크빌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임을 깊이 고민합니다. 프랑스의 혁명의 과정을 보면 1789년 대혁명이 일어난 뒤에 바로 민주정이 세워지고 이런 게 아니라 혁명, 반혁명, 뭐 또 혁명 세력 간의 다툼, 공포정치, 나폴레옹의 등장 뭐 이렇게 계속 혼란이 이어지죠. 프랑스 사회가. 그래서 과연 이런 민주주의를 안정되게 정착시킬 방법은 없을까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플라톤의 민주정이 자칫하면 참주정, 즉 오늘날로 하면 전제정치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정치 형태라고 비판하는데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누가 등장하면 나폴레옹이 등장하잖아요. 나폴레옹은 뭐 프랑스로서는 영웅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폴레옹은 권력을 황제로 나중에 등극하니까 권력을 독점하려던 거예요. 시대를 역행하는 참주가 등장한 거죠. 민주주의의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전제 정치가 출현할 수 있다라는 역사적 사례는 히틀러의 출현도 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히틀러는 쿠데타라든지 물리적 방법으로 권력을 잡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치러진 합법적으로 치러진 선거 결과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전제 군주처럼 통치를 하는 사람으로 변했죠. 아니 변한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 사람이 뽑혔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선택이 항상 좋은 지도자를 뽑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토크빌도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전제 정치로 변질될 우려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조국 프랑스를 보면서.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을 보면서 애초에 보려고 했던 교정행정 말고 미국의 그 전반적인 제도적인 특성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토크빌은 미국의 사법 체계만이 유럽과 달리 처음부터 민주주의 정치 형태를 택한 신생국 미국이 연방제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법 체계 또 조금 문장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 다음에 정치 형태 이런 것들이 미국은 물론 크고 작은 혼란들이 없는 사회는 없지만 신생 독립국이면서 또한 그 미국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정치적, 문화적, 문명적 전통이 없는 국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보다 더 빠르게 단기간에 민주주의적 제도 확립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계기는 미국 사회를 보고 미국의 정치 체제가 인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최적화된 형태라고 본 겁니다. 그 초점이 바로 분권화와 연관되어 있다. 이걸 살피기 위해서 이제 미국의 연방제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려는 겁니다. 토크빌이 생각한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바람직한 민주주의는 어떤 거냐면 하나의 정체된 또는 고정된 정치 형태가 아니라 갈수록 발전해야 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또는 인민의 삶을 계속 발전시키고 또 이전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해주고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바람직하지만 그 바람직한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그리고 각자가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토크빌이 또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를 보이는 것은요. 자유는 평등한 권리를 발생시키기는 하지만 개인주의적인 고립을 유발하고 또 극단적으로는 노예 상태로 귀결된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우리 사회가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1987년을 기점으로 형성되었다라고 대체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전에 누렸던 자유보다는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그 이전보다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개인이 피해를 보는 것도 현저히 줄어들고 혹시 그런 일이 있어도 저항을 하거나 또는 국가에 대해서 당당히 보상을 요구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은 사실이죠. 민주주의는 점점 그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 누리는 자유가 더 커야 돼요. 내일보다 모레 누리는 자유가 더 커야 되죠.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하루하루 바뀌는 게 느껴질 정도면 그 이전이 굉장히 비참한 삶이겠죠. 그러나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많은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필연적인 지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자유를 부여한다고 해서 모두가 자유를 행복하게 행사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장 쉬운 듯 하면서도 매번 고민에 빠지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동료들이랑 식당 가서 중국집 가서 너 뭐 먹을래? 그러면 결단 잘 못 내려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어떤 사람은 결심하고 온 경우도 있지만 아직 결심 못한 사람은 어때요? 글쎄 너는? 그리고 휘둘러 봐요. 다른 사람 뭐 먹나? 오죽하면 짬짜면이 나옵니까? 그 결단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거죠. 이건 그냥 일상의 에피소드가 아니라요. 자유를 부여받았을 때 그 자유를 부여받은 것을 모두 기쁘게 또는 기꺼이 자신의 삶을 위한 선택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점은 보편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지적한 게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예요. 에릭 프롬은 현대인들에게 분명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자유가 주어져 있고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선택권을 다른 것으로 넘기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선택한 것들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자유로부터의 도피 메커니즘 중에 여러 가지 유형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권위주의의 도피라는 건데요. 자기가 뭘 했을 때의 결과에 자신이 없으니까 뭔가 권위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대신해줬으면 하는 그런 심리. 나보다 힘센 누군가가 내 결정을 내려줬으면 하는 의존적인 심리. 근데 그 의존을 누구에게 하느냐? 권위주의에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민주적으로 자유를 부여했더니 다시 권위주의로 자유를 되갚아버리는 그런 역설적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런 정서에 빠져 있거나 그런 삶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자유가 즐겁다기보다는 개인주의적 고립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책임질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내가 내 결정에 대해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렵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세를 따라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짜장면 먹다 후회하는 거 아니야? 짬뽕 너무 매운 거 아니야? 너 뭐 먹을 건데? 나도 너 먹는 거 먹을래. 아무거나 시켜줘. 이렇게 되면 결국 뭐냐면 자신의 삶의 결정권을 남에게 맡기고 주변에 맡기는 것이 되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타자와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일정 정도 타자라고 하기보다는 외부, 나를 둘러싼 외부의 일정 정도 노예 상태로 귀결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배금주의에 젖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한 경향들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가치가 획일화되고 내가 그 가치를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반성적 사유가 없고, 그리고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한 모두가 같은 가치를 향해 달려나가게 되면 모두 다 경쟁 상태에 빠지게 되죠. 이를테면 여기 빵 하나가 있는데 모두가 원하면 경쟁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의 삶은 고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크빌은 이런 현상을 민주주의적 전제정이라는 역설적 개념을 지적을 합니다. 민주주의인데 실제로는 겉으로 지배하는 전제 군주가 있지는 않지만 삶은 획일화되는 전제정의 형태로 나아가게 된다. 나나 내 옆에 삶이나 뒷집 사람이나 다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뭐에 굴복했냐? 경제나 뭐 이런 것들에 굴복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사례를 들은 건 경제적인 거에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전제 정치는 한 사람에 의한 전제 정치는 아니지만 획일성에 기반한 다수에 의한 전제화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획일화된 삶에서 벗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면 배타적으로 되죠. 넌 왜 그래? 다 이렇게 가는데 넌 왜 그렇게 가? 그래서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이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고요. 이러한 민주주의적 전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토크빌은 그렇게 표현했지만요. 오늘날에는 부드러운 전제 뭐 이런 말로도 하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정치 권력이 가하는 전제는 아니지만 시장 권력이라든지 또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삶을 획일화시키는 그런 요소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형태를 취하지만 철저하게 그 안에서 사람들의 삶은 개인주의적인 가치 추구에 익숙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무기력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적절히 보상해 줍니다. 그런 물질적 쾌락을 제공해주면 거기에 만족하면서 정치에는 무관심한 방식으로 변화하게 만드는 이러한 형태의 전제 정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에서는요, 애초에 로크로부터 시작된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구현되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무슨 소리냐? 국민들이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정치권은 권력기관들끼리 원래 분립돼 있다 하더라도 애써 견제할 필요가 없어요. 설렁설렁 해도 돼요. 설렁설렁 해도 됩니다. 왜냐? 어차피 누군가 감시하는 권력 분립의 정점은 국민의 감시여야 되는데 그게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일정 정도 민주주의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때 강조되었던 개념이 참여민주주의 뭐 이러는데 오늘날은 그것에 더 나가서 심의민주주의, 수구의민주주의라고 하는 단계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게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뒤에 오늘 강의 끝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크빌이 제안한 것은 자유 혹은 자율성을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이에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자유를 줬더니 허튼 데 쓰더라 해서 도로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짜장면, 짬뽕 이것 사이에서 제한적으로 선택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그 선택폭을 아예 더 넓혀 주거나 굽는 걸 택하거나 돈으로 가지는 걸 택하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더 많은 자유를 선택하고 자유를 누리는 기회들을 계속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유를 통해서 각 개인들은 사적 이익에 대해서만 집중된 관심을 떠나 공동의 문제에 대해 토론할 것을 제한하게 될 거다. 이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있지만 뭐 이를테면 이런 고민들 하다가 이러죠. 야, 내가 짜장면 시킬 테니까 넌 짬뽕 시켜. 나눠 먹자. 한 사람 더 시키면 야, 탕수육도 시킬까? 뭐예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같이 좋을 수 있는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게 선택의 여지가 많다면. 왜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뭐 직장에서의 상사나 뭐 윗사람이 야, 오늘 내가 쏠 테니까 마음껏 시켜. 난 짜장면. 딱 이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뭘 시켜요? 짜장면보다 비싼 걸 못 시키는 상황을 빗대서 그런 유머를 만들잖아요. 거긴 자율성이 없으니까 어차피 고민 안 해요. 수동적으로 끌려가요. 그러나 짬뽕 시키면 짜장면 시켜도 되고 짬뽕 시켜도 되는 거야. 좀 선택이 넓어지죠. 그럼 고민을 해요. 그러나 요리부터 시켜. 배고프면 나중에 추가로 뭐 짜장면이나 먹으면 되지. 우선 맛있는 요리부터 시켜. 이렇게 되면 자율이 훨씬 많이 보장이 되잖아요. 자율이 훨씬 많이 보장이 되면 내 입맛뿐만 아니라 같이 먹어야 되는 것들이니까 공통의 의견을 나누게 되죠. 요리는 뭐 시킬까? 요리는 한 사람당 하나씩 못 시키잖아요. 협의를 하죠. 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자기에게 있는 최소한의 자유도 스스로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껏 시켜 난 짜장면 이러는 순간 마음껏이라는 말은 어차피 무의미한 것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치부돼 버린다는 거죠. 미국 토크빌이 이런 구상은 실제 미국에서 구현되고 있음을 보고 한 겁니다. 어떤 걸 통해서 구현되고 있느냐? 거꾸로 갔네요. 미국의 연방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도죠. 연방제도는 미국의 건국 당시부터 채택된 분권화된 정치체제입니다. 연방제가 채택된 이유는 여러 가지 배경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선 땅이 넓으니까.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땅이 넓으니까 중앙정부의 통제로 전 영역을 통치하기는 애초에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은 북아메리카 대륙은 이주민 사회잖아요. 이주민 국가잖아요. 대표적인 건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주한 것을 대표적으로 여기지만 거기에는 아일랜드 이주민도 있고 독일 이주민도 있고 네덜란드 이주민도 있고 프랑스 이주민들도 있는 겁니다. 영국 이주민들도 있는 거고요. 스페인 이주민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문화적 동질성 때문에 흩어져 살게 되겠죠. 그리고 기타 여러 이유로 처음에 정착한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지다 보니까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처음부터 어떤 방식으로 독립전쟁을 하게 되냐면 독립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대륙회의라는 걸 해요. 대륙회의가 뭐냐면 북미 대륙 전체 지역 대표들을 뽑아서 영국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상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나중에 독립을 이루고 나서도 연방 형태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방제도는요, 아까 로크나 몽테스키의 권력 분립의 의미가 중앙 권력의 권력 나누기라면 연방제도는 권력의 지역적, 공간적 분립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에서만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즉 그 권력 기관의 성격에 따라만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소재지, 공간적 분할까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연방제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중국의 정치제도까지는 뭐 상세히 살펴보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은 연방제가 아니죠. 그 넓은 땅덩어리 그 많은 인구인데도 연방제가 아니고 자치 소수민족들에 대한 자치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정도입니다. 권한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자치권을 넘어서려고만 하면 중앙 정부는 아예 그 자치권조차도 억눌려 버리려는 정책을 취하죠.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중국 중앙 정부의 통치 방식이 바로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중국은 그렇게 넓고 있어도 권력의 위계가 수직적이에요. 미국의 연방제는 중앙 차원에서 수평적일 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역도 수평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방제도는 이런 연방 헌법과는 별도로 주마다 주 헌법을 제정하여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요, 국제 외교를 대변하는 미국의 중앙 정부가 있지만 각 주는 거의 개별 국가처럼 국가 운영 시스템을 주 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주 헌법은 연방 헌법의 정신을 침해하지 않는 한 주 헌법도 연방 헌법과 대등하게 통치력을 갖습니다. 적어도 그 주 안에서는. 달리 말하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주지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또는 중앙 재정을 가지고 주지사를 좌지우지하지도 못합니다. 철저하게 재정도 연방 단위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주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연방 정부의 재정이 따로 있고 주 정부의 재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주별 소득 격차도 매우 크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 헌법을 제정해 각각의 주 안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의제를 자치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미 FTA 체결하고 막 할 때 주요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미국 정부의 대표단과 통상교섭단하고 우리의 통상교섭단이 FTA 체결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 연방정부가 할 일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는 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랑 무역이 빈번한 주들과 FTA 문제를 세부사항을 다시 논의해야 돼요. 연방헌법과 주헌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미국 통상교섭단 대표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각 주마다 당신들이 해야 될 문제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심지어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면,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할 때, 캘리포니아는 사형제도가 있어요. 오랜만에 어떤 사형수 한 명을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 사형수가 그 깽단 두목이었습니다. 흑인 깽단 두목이었는데,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고 한 20년 정도, 20년 아주 장기수로 복역을 하고 있었고 형 집행은 계속 미뤄졌었습니다. 근데 사형 집행을 하겠다고 날짜가 공표되자 전 세계 인권 단체나 이런 데서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랐었어요. 왜 그러냐? 감옥 안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의미에서 수많은 책을 써서 LA 지역 또는 가난한 지역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범죄에 빠지는지 그런 과정들을 소개하고, 또 청소년 범죄 예방, 청소년들이 범죄 집단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는 그 노력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수강 기간 동안 계속합니다.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많은 도움을 또 LA 교정당국이나 경찰행정 이런 데서 도움을 받았다 그러고. 그런데 백악관 앞에서도 인권단체들이 시위를 벌이니까 그때 부시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아놀드 슈왈제네거에게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사형을 취소를 시킬 수는 없다면 한 번 더 유예를 해달라. 그럼 부시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자기 임기만이라도 이런 일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그걸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사형을 시켜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도 주 헌법에 의한 것을 주 단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인 연방 자치권이 보장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각 주의 자치적 결정이 연방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연방도 간섭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기에 우리나라 지금 개헌 논의 안에서 광여의회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안이
고민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요 자치분권의 강화가 자치분권의 영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단위는 없애고 광역 단위를 더 활성화시키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이 분권화의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제시한다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왜냐? 분권의 모델은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 내려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줄 수 있는 한 권한이 국민에게까지 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이식할 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면 굉장히 그 옮기는 과정뿐만 아니라 파서 그거를 옮기기 전 작업 과정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잔뿌리도 가능하면 살려가려고. 잔뿌리까지 영양분이 가고 물이 가야 그 나무가 튼실한 겁니다. 그 잔뿌리는 국가로 비하면 국민이에요. 그 물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 권력과 권한과 또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적 공공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치분권을 강화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광역의회까지는 유지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없앤다? 그것은 심하게 표현하면 또 다른 절충이고 야합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뭐 이런 데 좀 크지 않아서 그 정도로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영암군 주민들은 영암군의 변화를 우선 피부로 느끼지 전라남도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않아요. 근데 영암군의 변화를 느끼게 하려면 영암군의 권한이 있어야 되고 영암군 의회의 권한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고 광역으로만 한정 지으면 그건 자치분권에 또는 아까 오늘보다 내일 더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민주주의 발전 방향에 비춰보면 그 심각한 착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 안에서 더 세분화된 분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주 안에 여러 카운티들이 있으면, 여러분 미국 영화 보시면 그런 거 있죠. 무슨 강력 사건이 벌어지면 수사기관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세다툼을 벌여요. 그래서 주 경찰이 와가지고 막 수사를 하고 있으면 양복 입은 사람들이 딱 그래서 배지나 딱 보고 FBI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맡겠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건 연쇄살인이고 뭐 다른 주에서도 일어났던 사건이 일로 옮긴 거니까 연방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맨 처음에 발견했던 이 모자, 이렇게 카우보이 모자 같이 쓴 보안관이라고 불리는 지역 보안관, 그게 카운티 보안관들이죠. 뒤에서 투덜거리죠. 잘난 척하기는 뭐 이러면서. 그 사실은 자기들끼리 권력기관들이죠. 중앙 권력의 권력기관, 지방 권력의 권력기관, 또 작은 단위의 군의 권력기관. 권력기관들이 서로 견제를 하는 거예요. 알력이고 갈등이기도 하지만 견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세분화된 분권화가 이루어지고요. 작은 도시들에서도 정치적인 자유가 잘 실현되고 있음을 목격합니다. 미국에는요, 실제로 시장이 없는 시들도 많아요. 시장이 없는 시들도. 그건 그 시들은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큰 규모의 시들은 아니고 작은 지방 도시들 가운데 시장이 없고 시의회가 대화, 타협, 자율적으로 해서 직접 행정부의 그런 방향을 정해주는. 그러니까 시장이 없고 입법부만 있다. 로크의 이상이 거기서 실현되는 거죠. 입법부가 가장 우선적인 걸 발휘하는 거예요. 심지어 고양이가 시장인 도시도 있어요. 미국엔.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인.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70년대 외화, 80년대 초까지 했었나요? 초원의 집이라는 일요일 아침에 하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MBC에서 했었나? 미국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죠.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 마을이 어떻게 운영되었던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학교에 무슨 일이 생기면 땡땡땡 교회에서 모여 그래가지고 마을 주민들 다 모여서 회의하죠. 판사가 떠난다는데 어떻게 할까? 또 모여.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또 모여. 학교 문제든 종교 문제든 이런 문제들을 다 마을 주민들이 다 모여서 상의를 합니다. 학교 교사를 누굴 뽑을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 외부의 어떤 간섭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을 이제 토크빌이 본 것이죠.
예, 간단히 토크빌은 미국과 프랑스, 자신의 고국인 프랑스를 비교하면서 미국의 장점을 얘기하는데, 프랑스의 경우 행정적인 중앙 집권화 때문에 집중된 국가 권력이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미국은 작은 도시 단위마다 시민들이 공적 관심사를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집중화되는 것을 저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권화의 위력이 민주주의의 근본 목표를 성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토크빌이 본 것입니다. 토크빌은 그래서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민들, 시민들의 결사체가 필요하다. 이 결사체는 미국의 경우 타운십 제도, 어떻게 번역하기 좀 그래서 그대로 썼는데요. 타운십 제도와 종교처럼 공공성과 시민들의 덕성을 키우고 시민들이 개인화되는, 개인의 고립화되고 파편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공동체적 삶의 형태로서의 결사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원의 집에 나타난 그런 삶의 모습 형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을 보안관도 뽑고, 미국은 검사 제도도 지방 검사들이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전한 형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대표자의 전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그런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 정치권이나 또는 행정부나 또는 사법부 영역이나 이런 영역에서 종종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나타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각 그런 권력기관에 속해 있는 개인들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권한 자체가 견제받고 약하다면 그들이 권한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삶을 침해할 요소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정치인 한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고 이권이 크면 그로 인한 부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결사체의 현대적인 모델은 아마 시민운동 혹은 비정부 기구 등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시민들에게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과 또는 자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보장이 돼야 된다. 즉 이런 비정부 기구 또는 시민운동 단체들은 결국 국가 권력의 또 다른 견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죠. 근데 그 견제는 민주주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주권 재민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합리적 의사소통과 인정을 통한 연대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인정을 통한 연대는 후반부의 이제 결론 부분이고요. 하버마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사상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대의제민주주의 한계는 오늘날도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사실상 국민으로서의 여러분들이나 저는 정치적 주권의 주인이지만, 주권의 담지자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건 몇 년에 한 번 투표 때뿐이에요. 그 일상생활에서는 국민으로서 주권의 주인으로서의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일정에 따라서만 우리가 주인이었구나 생각을 하지, 일상적으로는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피지배자, 피통치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가끔 다수는 아니겠지만 가끔 국민을 향해서 개돼지 발언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미 고위 관료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트 의식에 젖어 있거나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치 일정과 상관없이 늘 국민이 주인 행세를 하는 시스템이 되면 그런 말 감히 할 수 없죠. 윌겐 하버마스는 이제 독일 출신의 미국 철학자인데요. 그의 대표적인 이론이 의사소통 이론에 기반한 체계와 생활세계에 대한 관계 모색입니다. 이것도 역시 현대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는 현대 관료제 사회, 고도로 관료화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모색한 겁니다. 그가 의사소통에 주목한 이유는 의사소통은 모든 문명과 문화 성립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소통 행위는
인간의 다양한 행위들의 가장 포괄적인 기초다. 의식주만큼 기본적인 것은 아니지만 의식주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의사소통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통해서 인간은 문명과 문화를 이룩할 뿐만 아니라 학문적 계승도 이루어지죠. 그리고 정치적 해결도 결국 의사소통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바람직한 의사소통 상황, 그것은 바람직한 의사소통 상황은 뭔가 하냐면 인간의 해방적 삶, 그러니까 인간이 개인이 겪게 되는 부조리함 또는 부당함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합리적인 의사소통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행동들과 달리 의사소통 그 행위, 인간의 어떤 다른 여타의 행동들과 달리 의사소통 행위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 이해 혹은 이해 도달이 목표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만 시키고 이해 도달이 목표지 그것을 통해서 뭐 어떤 이익을 얻고 돈을 벌고 이런 전략적인 정략적인 태도와는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밖의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비교되는 것들을 보면 인간 목적론적 행위들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목적의 실현을 목적으로 삼는 행위죠. 이것은 다분히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행위들일 수 있어요. 비즈니스나 광고 같은 거. 우리가 광고의 홍수시대에 살지만 엄밀히 따져서 팩트냐 아니냐로 따져보면 광고는 전부 다 팩트가 아니죠. 모든 광고는 왜곡돼 있고 과장돼 있어요. 다 거짓말이죠. 100%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다 거짓말을 포함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홈쇼핑 채널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그게 광고가 아니더라도 비즈니스적 행위죠. 목적론적 행위예요. 그 목적론적 행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때로는 시청자들을 협박하고 때로는 시청자에게 아부하죠. 협박하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수량 한정돼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아부하는 행위 뭐예요? 현명한 주부를 하면 이 기회 놓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그런 비즈니스 행위가 온라인에도 그대로 전달이 되는 형태가 홈쇼핑 행위죠. 홈쇼핑 채널이죠. 여기에는 문제가 있죠.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죠. 백화점 가서 옷 좀 구경하는데 이거 딱 손님을 위해서만 나온 거네요. 딱 어울리시네요. 어울리기는 마네킹이 제일 잘 어울려요. 그걸 내가 입는다고 어울린다고 그러는 게 사실은 뻔히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또 우쭐해서 또 사기는 하죠. 통하니까 하는 거예요. 통하니까. 그 다음에 규범적 행위는 법률이나 도덕, 관습 등에 따라 결정되는 행위다. 저 규범적 행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목적론적 행위처럼 타산적이지는 않지만 이거는 외부에 의해서 요구된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 뭐예요? 법률, 도덕, 관습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던 거죠. 법률, 도덕,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요. 이것을 만든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지키는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사람들의 이해가 먼저 반영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규칙을 잘 지키면 학생들이 편한 게 아니에요. 사실. 교사들이 편한 거예요. 국민들이 현실이 어떠하든 실정법만 고분고분 지키면 편한 건 통치자들이지 국민들 자체는 안 편해요. 우리가 88 올림픽 때 질서는 편하고 아름답고 자유로운 것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와 근사하니까 옳은 것 같지만 질서보단 무질서가 편해요. 자기 방 어지럼프고 안 치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질서를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써야 돼요. 돈도 들여야 되고 시간도 들여야 돼요. 또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무질서가 더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오지 탐험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유가 뭐예요? 인간적 질서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규범이나 관습, 도덕, 법률 뭐 이런 것들은 내 행위의 규정을 외부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발적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또 연출적 행위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행위. 그러니까 뭐 꾸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표정을 짓는다든지. 이런 행위들에서도 언어 사용은 이루어지지만 그 의미는 부차 수단적이에요. 언어 사용 자체가 목적인 것은 의사소통 행위뿐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행위에서 언어의 사용은 가장 본질적인데
언어를 사용해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 이해 가능성, 진리성, 규범적 타당성, 진실성 혹은 진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해 가능성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 가능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랑 말할 때는 어린아이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죠. 제가 이 강의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강의를 하면 안 되죠. 애들 고문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에게는 초등학생에 맞게 사례도 바꿔야 되고 언어도 바꿔야 되는 거죠. 진리성은 상대방의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야 거예요. 그 전에 뭐야?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광고나 연출적 행위, 규범적 행위. 내가 법을 지켰다고 해서 그 법에 대해서 내가 진정으로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운전하다 정지선을 멈춘 것이 양심적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양심적인 걸 규정한 건 이미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을 따를 뿐이죠. 그 다음에 규범적 타당성은 의사소통하는 두 당사자가 서로 받아들일 만큼의 올바른 가치 기준, 합의된 가치 기준에 따라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이게 어겨지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TV 같은 데서 정치적, 시사적 토론을 하는 거 보면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죠. 사실 토론 프로그램은 토의랑 달라서 원래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옳다고 해서 아이고 듣고 보니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내 주장을 철회할게요. 이런 법은 없습니다. 원래 토론은 그 자체가 싸우러 난 거예요. 디베이트, 다툼이거든요. 다툼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문제는 그런 토론 프로그램에서 의도도 애초에 합의하려는 게 없었지만 팽팽하게 입장이 맞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다른 규범과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서로 다른 규범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정당끼리의 정치 공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성장 위주로 할 것이냐 분배 위주로 할 것이냐, 이것은 경제 성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달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기준이 같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적 차이에 대해서 하위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에 또 진실성 혹은 진정성은 나는 내가 믿을 수 있게끔 진정한 마음에서, 그러니까 진실성은 사실 팩트에 관한 거라면 이건 나의 본래 나는 그게 사실 여부와 상관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난 이걸 참으로 믿고서 너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는 참을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이건 내가 참인 것을, 내 마음에 진짜 솔직한 것을 너한테 전달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합리적 의사소통 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 상황은, 의사소통 상황은 돈이나 권력에 의한 일체의 억압이 배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 끼면 순수할 수가 없죠. 우리 문화 영역에서 독립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독립영화, 인디밴드 뭐 이런 거 있죠. 그건 왜 독립이냐면 권력이나 상업적 이해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라는. 그럼 눈치 안 보고 그것을 비판하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른 의도, 이해관계에 빠지게 되면 저 4가지 요소가 다 무너질 수 있어요. 동양의 대표적인 사상인 유가의 인을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인의 의미는 사실 불교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차별적인 사랑이 아니라 차별적인 사랑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실천의 면에서요. 유가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실천적 순서가 뭐냐면 효죠. 그 다음에 제예요. 먼저 내 부모와 내 형제와 잘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기독교의 보편적 사랑과 불교의 보편적 사랑에 비하면 속된 사랑 같아 보여요. 먼저 인간적 사랑 같아 보이죠. 그러나 굉장히 현실적이죠.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와 내 형제한테 못하고 옆집 할아버지한테 잘한다. 이거 수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할아버지한테 뭔가 꽁쳐놓은 돈이 있거나 지난 방학 때 놀러 왔던 손녀가 꽤 예뻐 보였거나 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죠. 이게 합리적 의사소통이 아니라 목적론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가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 사랑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이 되는 순간 현실이 되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건 잘 하지만 문제는 그 현실이 늘 현실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가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정도도 안 지켜지고 다른 목적에 의해서 기본 가치도 내팽개쳐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때로는 돈이고 때로는 권력이고 때로는 인간관계죠. 이런 것들이 인간이 자신의 이성을 도구적으로 사용할 때 그러는 겁니다. 도구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 내 이성을 합리적으로 건강한 방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려고 하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이 계산적 합리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구축하기 위해서 먼저 상대방도 이성적인 존재다. 여기서 이성적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도구적 이성을 사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야말로 인간의 본래적인 그런 계산적 이성을 빼고 이 계산적 이기심을 충족시키려는 것으로의 이해타산적 이성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이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버마스가 이러한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은요, 생활세계라고 하는 영역과 체계의 관계를 건강하게 정립시키고자 하는 데 있어요. 이게 분권화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살펴보죠. 하버마스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를 크게 체계의 영역과 생활 세계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쉽게 얘기하면 체계는 제도나 법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축된 세계, 관료화된 세계 이런 거예요. 기업, 정부기구들 뭐 이런 것들을 포괄하고요. 생활 세계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세계. 여기는 아직 아주 체계적인 이런 것이 없는 일상의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체계는 행정적이고 경제적인 영역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에 비해서 생활 세계는 아까 얘기했던 언어적 의사소통에 의해 사회와 사회통합, 문화적 전승이 이루어지는 사회다. 이렇게 정의하면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행정적이거나 법적인, 경제적인 이런과 무관하게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어떤 이해 도달에 목표하지 않고 의사소통,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구축되는 자연스러운 문화가 형성이 되는 그런 세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생활세계라고 표현한 건 일상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버마스가 보기에 근대 이후의 사회 변화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체계의 영역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도의 영역이, 제도화, 행정의 영역, 관료화, 그런 것들을 막스 베버는 관료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관료 제도가 발전되는 것을 하버마스는 체계의 영역이 커진다라고 그런 거예요. 이러한 체계와 생활 세계의 분리, 구분과 체계의 영역이 강화되는 경향은 어떤 문제를 유발하냐면 체계에 대한 식민화 현상을 심각하게 유발한다. 즉 생활세계가 자꾸 체계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끌려간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생활세계의 자율성을 점점 상실해 간다는 거예요. 생활세계의 자율성이 상실된다는 것은 그 생활세계에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율성이 상실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자기 삶을 결정하는 자기 결정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생활세계에 대한 체계의 월권, 체계가 간섭하는 것 역시 근대사회의 문제를 심화시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아이들 노는데 어른들이 자꾸 개입하면 문제가 일으켜지는 거랑 똑같아요. 아이들은 규범과 제도와 기존의 문명적 틀에 익숙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상상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놀아요. 근데 어른들이 해서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는 순간 그 안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구상해서 놀았던 목적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체계가 생활세계를 간섭할 때 나타난 현상. 주민들끼리 예를 들어서 마을 축제를 막 준비해서 자기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막 했는데 정부나 저 체계 영역이 그런 것도 허용할 수 없어. 그건 뭐 환경에 안 맞아. 융통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발휘하지 않고 관료적 잣대로만 들이댄다라고 했을 때 생활세계의 활력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어제까지 밤새서 마을 축제 준비했다가 에이 그럼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러면 이래서 탈 저러면 저래서 탈. 그리고 자기의 자율성을 포기해버리고 빠져버리게 됩니다. 적합한 비유일지는 모르겠는데 대학 축제가 그런 성격들이 좀 생겨요. 과거의 대학 축제를 보면요.
전부 다 학생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스스로도 참여하고 그러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요새 대학 축제를 보면 꼭 연예인들을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도 물론 외부 공연단을 부르죠. 그 경우에는 많은 돈 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 이를테면 80년대는 민주화운동 시대니까 뭐 노차사니 뭐 이런 그래도 뭐라 그럴까 진보적인 문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그러는데 요새는 아이돌 스타 불러요. 그게 대학끼리의 축제의 경쟁의 장이에요. 근데 한 팀 부르면 한 4,500, 5천만 원 줘야 돼요. 노래 몇 곡 부르는데. 아이들은 자기들의 축제에 남을 불러놓고 자기는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되죠.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축제 예산이 얼마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고 그 결정은 결국 어떻게 돼? 학교의 지원, 학교의 묵인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학교의 협조가 가능한 거예요. 그 학교는 대학으로 치면 학교의 행정당국은 체계라면 학생회는 생활세계 영역인데 생활세계가 체계와 결탁하거나 체계의 눈치를 보거나 체계로부터 신세를 지는 순간 식민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그러나 이 체계와 생활세계에 불리는 사회 운영을 위한 합리적 과정이기도 해요. 무조건 체계가 없어져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축제의 예 때문에 대학 당국이 없어져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 과정은 불가피하지만 체계가 생활세계를 간섭하는 걸 최소화하고 생활세계의 자율성이 최대로 늘어나는 방향으로 사회가 운영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생활세계가 체계를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체계가 생활세계의 눈치를 볼 때 그게 바로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가 실현되는 과정인 거예요. 즉 달리 말하면 정치권이 입법, 사법, 행정, 공적 영역이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세계의 자율성이 커져야 되고 그 생활세계의 자율성이 커지는 일환이 아까 얘기했던 결사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토크빌이 얘기했던 거. 그 토크빌의 생각의 일부가 하버마스의 이런 생각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그런 생활세계의 강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공공성의 영역이 확보돼야 된다. 공공성의 영역은요. 뭘 얘기하냐면 체계와 생활세계의 완충적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영암군이라고 하는 단위를 놓고 보면요. 영암군의 체계 영역은 영암군 군청과 제도적인 기관들하고 또 의회와 이런 것들이 체계해요. 주민들에 비해서는. 주민들의 마을 자치, 부녀회 뭐 이런 거에 비하면 거기가 체계고 자치 삶의 영역은 생활세계입니다. 그런데 영암군은요. 중앙정부 또는 전라남도와 중앙정부에 비춰보면 생활세계에 더 밀접해 있는 체계예요. 그러니까 상위 체계에 비하면 좀 더 하위이고 생활세계에 더 성격을 더 눈치를 봐야 되는 영역이죠. 대통령은 영암 주민들의 의사를 눈치를 직접 보지 않지만 영암 군수님하고 여기 영암 의회 의원님들은 영암 주민들의 눈치를 좀 더 봐야 되죠. 그럼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공공성의 영역은 딱 지방자치단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한국 정치에 적용을 해본다면 그 공공성의 영역을 확보하는 역할이 누구에게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중앙이라고 하는 체계에 비하면 생활세계에 더 밀접해 있기 때문에 생활세계의 실태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암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더 잘 아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영암의 지역 정치인들이란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공공성의 영역이 확보될 때 체계와 생활세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겁니다. 생활세계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힘든 이유는 체계에 의한 간섭이 이루어지는데 체계에 대한 직접적 간섭이 주민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지방 분권화된 형태로 걸러지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공공성의 영역은 바로 이러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거다. 체계가 생활세계를 직접 장악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테면 중앙정부가 영암군 주민들에게도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딱 펼쳤는데 또는 전라남도의 이해관계에 미칠 수 있는 결정을 딱 했는데 전라남도 도지사가 아니 그건 우리 지역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단 스톱.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그 아래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정조직상의 위계가 권한의 위계 또는 권력의 위계로 지금처럼 그대로 굳어지는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적어도 권한의 크기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권력의 크기와 그대로 등치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남도지사는 대통령과 대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영안군수는 전남도지사와 대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중앙의 국회의원, 시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이 관계가 권력적 위계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등하고 수평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중앙의 정치인이 정치를 잘하기 위해선 지역의 기초 단체나 이런 지역 정치인들의 협조를 받아야만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늘 퍼져 있어야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권력의 전횡이나 독점이 깨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성의 영역 확보는 바로 그러한 수평적 권력이 아니라 권한의 차이만 있을 뿐 권력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하버마스의 계획에는 이 공공성의 영역을 확장하고 생활세계의 자율성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공공성의 이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서 결국 자치분권의 강화라고 하는 방법론적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적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반대로 중앙집권화가 점점 강화되면요, 생활세계의 특성이 강화되기보다는 체계의 논리가 강조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에 비해서는 생활세계의 속성을 더 많이 유지할 수 있고 생활세계 차원에서 보면 체계의 속성을 더 많이 지니는 영역, 그러니까 딱 중간적인 영역이죠. 나쁘게 말하면 이도저도 아닌 것이지만 좋게 말하면 양자 사이에서 충분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장점이잖아요. 조정을 할 수 있는 위치라는 장점이라면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 거기에서 필수적인 건 앞으로 진행될 지방자치분권에 대해 행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고민되는 게 뭡니까? 재정 자립이에요. 그렇죠? 지방세를 대폭 지방세 비율을 높여주는 것. 지방이 직접 조세를 해서 직접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게 자치분권의 궁극적인 어떤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론적인 기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각개인 가정도 그러잖아요. 대학생들을 보면요, 특히 이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이 서울에 이제 대학을 진학할 경우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인서울이다 뭐 이런 기준만이 아니라 독립할 명분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독립할 명분이 생겼다. 예전에 제가 꽤 오래전에 광양제철고에 뭐 특강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 옆에 순천대 국립대 있잖아요. 좋은 지방에 좋은 국립대 있고 등록금도 싸고 그런데 서울 부근에 2년제 대학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가능하면 부모로부터 떨어져 독립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착각입니다. 독립을 하고 싶으면 용돈부터 끊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취방조차 자기가 얻어야 돼요.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을 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간섭을 받을 일이 높아지는 거예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끊임없이 갈등을 벌이는 요인 중에 하나가 옛날에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랬지만 예산이 지원하는 곳엔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면 뭐예요? 간섭을 하려고 그래요. 계속 간섭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독립 아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분권화는 중앙정부에 지방에 교부금을 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저는 행정적인 절차로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상세히는 모릅니다, 솔직히.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돈을 전국에서 중앙으로 걷었다가 왜 다시 지방으로 나눠줘요? 그 행정비용, 그 금융비용은 뭡니까? 지방에서 쓸 건 바로 지방에서 걷어서 바로 집행하는 게 훨씬 절차적으로도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지방의 사정에 맞게 또 지방 재정이 어떻게 지방에서 세금 거둔 게 지방 재정에 쓰인다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그 세금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감시가 훨씬 철저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주머니에서 바로 옆 사람으로 넘어갔어요. 내가 200만 원을 옆 사람한테 맡겨서 위임을 해가지고 뭘 하겠는데 그러면 감시가 쉬우니까 계속 물어봅니다. 옆에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대표가 몇백 명 거를 대표 하나 딱 줬는데 그 사람이 잘 쓰나 어쨌나 내 돈 잘 쓰고 있어? 그러면 내 돈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 아주 적게 묻혀 있으니까 네 돈은 잘 쓰고 있어 라고 말해도 감시할 길이 요원합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어져요. 규모가 커져버리면. 그런데 내 바로 옆에서 내 돈이 전달된 것이 쓰이는 곳이라면 민감할 수밖에 없죠. 길 가다가 보도블록 어제 멀쩡했는데 갈아 엎어버려. 어제 돈 걷어가더니 저거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지역적, 정치적 권리라든지 지역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삶과 결정짓는 주변 생활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훨씬 지속적인 관심과 직접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게 바로 생활 세계가 체계에 대해서 독립을 실현하는 길이다. 식민화를 극복하는 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자식이 독립하려면 그냥 거주의 분리만이 아니라 재정의 분리도 이루어져야 돼요. 재정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자신의 삶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부모로부터 용돈 받는 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계속 미뤄지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부모가 주는 용돈도 어렸을 때부터 내가 맡겨놓은 세뱃돈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친척들이 오면 준 돈, 친척들 갔다 오면 준 돈, 엄마한테 다 맡겨놨더니. 그러니까 세금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맡긴 돈을 내가 쓰는데 지배당하면서 집행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 집권화된 정부 조직보다는 생활세계의 담론을 더 쉽게 반영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방 분권화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 권력들이, 지방 정부들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건 철학적 상상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부산하고 대구하고 갈등이 있었던 사례가 있어요. 뭐 하나 건설을 놓고 뭐였죠? 신공항 건설 가지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사실은 부산이나 대구나 그렇게 갈등을 빚는 건 결정은 결국 정부가 중앙정부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방정부가 역량이 있으면 우리가 짓겠다 하면 돼요. 근데 그런 경우 문제는 양쪽에서 다 짓는다고 할 때 문제죠. 이때는 중앙정부의 조정이 필요하죠. 지방정부와 주민의 갈등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니까 상위에 중앙정부가 중재를 해야죠. 자, 그럼 중앙정부는 어떤 안을 내놓을 수 있냐면, 좋아, 우리가 큰 결정은 우리가 하겠지만 너희들도 성의를 보여. 대구는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내세우며 또 그 건설 비용의 부담을 얼마를 할 거냐. 부산은 어떻게 할 거냐. 둘이 경합을 시키면 되죠. 공정하게. 왜 엄한 프랑스의 뭐 용역회사 이런 게 맡길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방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대구나 부산은 그거 지을 돈이 없기 때문에. 국가 재정으로 지을 거기 때문에. 낙점을 기다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전에 재정 독립, 재정 분리가 이루어졌다면 그런 거에 정말 우리 지역에 유치가 필요하다면 재정을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이 재정을 우리 공항 건설하는데 1,000억이 든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600억 내놓겠다. 600억 부담하겠다. 근데 옆에 지역은 300억밖에 못한다. 그럼 600억이 이기는 거죠. 그러면 뒷말 같은 게 지금처럼 많이 나올 수도 없고요. 또 그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더 분발해서 재정의 효율적 집행 이런 것들을 도모하겠죠. 아니면 머리를 싸매서 재정으로 밀린다? 그러면 인프라 가지고 뭐 하겠다. 우린 거기 길을 못하지만 뭐 공항 건설이 유리한 어떤 걸 우리는 조성을 하겠다. 그것 아니라 정부가 주는 떡고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달려들어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 결국 지방정부가 스스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성의 영역에 대한 구상을 고려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물론 그 지방정부도 생활세계에 비하면 체계적 성격이 강하지만 공공성의 영역을 현실화된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봤을 때는 지방정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이제 지배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중앙 권력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또 주변에 인접한 지방정부와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제기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쭉 제가 전개하려고 했던 것은 결국 자치단체 간의 지방정부 간의 특성과 차이 이런 것들을 서로 인정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연대를 하는 그런 방식의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이 분권화가 그런 걸 위해서 필요하고 또 그런 걸 위해서 분권화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선순환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소개하려고 했던 것이 인정의 정치입니다. 인정의 정치는 문화적 차이, 다양성, 다문화된 사회에서 바람직한 정치 형태를 찰스 테일러라는 철학자가 제시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건 결론적으로 마무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나눠드린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시면 되겠고요. 자치분권에 관한 기본 철학적인 전개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